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8살 경북 산골에서 태어나 지금은 읍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순애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옛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돌아보면 제가 제 인생을 위해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용기를 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1950년대 초 경북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낮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닭이 몇 마리 늘 모이를 쪼고 있었지요. 뒤에는 밤나무가 서 있고 앞에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게 가난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 풍경이 그런 줄 알았지요. 아버지는 논밭을 일구고 틈나는 대로 날품팔이를 나가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고 동네 부잣집 빨래까지 받아다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거칠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 거칠어진 손으로도 자주 노래를 흥얼거리셨다는 겁니다. 순애야, 사람은 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할 구석 하나는 꼭 남겨둬야 되는 기다. 그 말이 어릴 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서 같이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지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던 병으로 갑자기 깊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밤마다 숨이 차서 앉은 채로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하루는 손수건에 묻은 붉은 자국을 제가 보고 말았지요. 엄마, 이거 뭐고? 제가 묻자 어머니는 황급히 손수건을 접어 숨기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순애야. 감기가 좀 오래가는 기라. 하지만 그건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고 결국 한겨울 하얀 입김이 나오던 어느 날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발이 성기게 날리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집은 소리가 사라진 우물 같았습니다.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섭지요. 어머니가 떠난 그해 겨울 아버지는 말을 줄이셨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이다. 앞으로 같이 살 거다. 속에는 고작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희정이었습니다. 마을 밖 큰 길 쪽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희정은 어머니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외로우시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에 들어온 새 여자보다 그 여자가 데리고 온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희정은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내 오빠다. 잠깐 신세 좀 진다 하더라. 그 남자는 나이는 아버지 또래로 보였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춘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억지로 웃는 얼굴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막내가? 이쁘네, 이쁘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이 머무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서 머리카락으로, 머리에서 허리 쪽으로 손이 슬쩍 내려오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안아오듯 손이 올 때마다 제 몸은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순간마다 희정의 눈이 그 장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 무심한 외면이
어쩌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작은 샤워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 뒤편 덧댄 나무로 허술하게 벽을 세우고 위에는 비닐을 얹어놓은 허름한 공간이었지요. 겨울이면 양동이에 물을 끓여 덜덜 떨며 들고 들어간 뒤 안에서 바가지로 조심조심 물을 끼얹으며 씻었습니다. 그 샤워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나무 막대를 가로지르게 걸어야 비로소 닫히는 구조였지요. 안에서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구조가 제 인생을 가르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초봄날이었습니다. 아직 공기에는 겨울의 찬기가 남아있던 날이었지요.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먼데 일 나가셨고 희정은 읍내 장을 보러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춘식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야, 씻고 와라. 냄새난다, 아가. 그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야에 물을 받아대우고 샤워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나무 막대 걸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가 일부러 막대를 걸지 않았다는 것을. 옷을 벗고 등에 조심스레 물을 끼얹었습니다. 허술한 비닐 천 너머로 바람소리가 습하게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낡은 경첩이내는 차갑고 얇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춘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족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사냥감을 확인할 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몸을 감싸 안고 샤워칸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입에서는 마음에도 없이 이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제발 나가줘라. 그날 그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는지 입을 열어 하나하나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거든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샤워칸 안의 뜨거운 물은 늘 제 몸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회만 나면 샤워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을 적게 쓰고 대충 닦는 척만 하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모두 잠든 밤중에 몰래 씻고 어느 날은 아예 며칠씩 몸을 안 씻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꿉꿉하노? 누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도 저는 웃으며 넘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라도 버텨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어야 하는 곳이지만 제게는 그저 문 안 잠기는 샤워칸과 언제 열릴지 모르는 방문만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하나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살던 그때 뜻밖에도 나도 이제 죄를 덜고 싶다는 말로 문을 두드린 사람이 바로 그 집안 늘 모른 척만 하던 희정이었습니다. 샤워칸 문이 한번 열렸던 날 이후로 저는 계속 언제가 또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밥상이 아니라 오늘은 샤워를 어떻게 피하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춘식은 점점 집안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더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며칠씩 외박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는 거의 춘식뿐이었습니다. 밥은 이래 밖에 못하나, 물은 왜 이리 미지근하노, 애 교육을 이래 시켜서 쓰겠나, 입만 열었다 하면 투덜거리고 욕이 묻어나오는 말투였습니다. 희정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더 잘해볼게요. 그 대답 외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멀찍이서 들으며
늘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샤워칸은 이제 더 이상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늘 혹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문이 또 열리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샤워칸 근처에 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샤워 시간을 늘 바꾸었습니다. 해질녘에 하던 걸 한밤중으로 옮겼다가 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른 새벽으로 옮겼다가 그러다 지쳐서 며칠을 안 씻는 날도 자주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잔소리가 들려왔지요. 니는 왜 이렇게 개구리같이 꿉꿉하노? 사람들은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래도 이게 낫다. 씻으러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막 논두렁에 스며들던 해지는 무렵이었지요. 아버지는 먼 친척 상가에 가셨고 춘식은 일 나갔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간 집안에는 저와 희정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를 쓸고 있는데 희정이 이상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예, 잠깐 앉아봐라. 희정은 마루 끝에 담배를 하나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바람이 기와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을 스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만 하늘로 올라가다가 흩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희정이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은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뭐를요?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샤워장, 그 인간이 들락거리는 거, 그 한마디에 샤워칸 안에 차가운 공기, 낡은 경첩 소리,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희정은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마당 한켠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나도 살라고 그랬다. 조용한 그 말이 마루 판자를 타고 제 다리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인간 말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다. 네가 샤워칸 들어갈 때마다 눈을 감았다. 내가 너를 안 본다고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버텼다. 저는 무슨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인지. 근데 희정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죄를 덜고 싶다. 그 말에 제 시선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죄요? 희정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 니한테 죄 짓고 사는 기라 나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을 넘으면 작은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때 도란도란 산딸기 따러 다니던 길, 그 길 끝에 빈 창고 하나 있지? 옛날에 누가 쓰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창고 안에 쌀도 큰 거 하나 덜렁 있는 거 봤을 거다. 또 한 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거기 밑에 봉투 하나 있다. 그 인간이 몰래 숨겨둔 돈이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돈이요? 그래. 빚도 많고 노름도 치고 이것저것 해먹은 돈 다 모아 숨겨놓은 거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었다. 희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따로 쓸 수도 있겠지. 나도 도망갈 날이 오겠지. 그 생각으로 모른 척했다. 근데 이제는 네가 먼저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좀 떼가라. 다 가져가면
바로 난리 날 거고 조금만 빼가도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칠 수는 있다. 어디로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심스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가서 버스 타라. 대구든 부산이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여기는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저는 가장 깊숙이 숨겨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희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른이다. 니를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 못 지킨 사람이다. 내도 어른인데 못 지켰고 그 책임을 네가 대신 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은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 꽂혀서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희정은 이미 다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밤 말이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친척 상가가 계시고 그 인간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거다. 해지고 어두워지면 뒷산으로 돌아서 창고 가라. 쌀독 밑에 있는 봉투 조심해서 꺼내라. 그리고요, 이 집으로 바로 돌아와라. 오늘 밤에 짐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내일 새벽 첫 버스 타라. 다시는 이 동네 발도 들이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떨림과 분명한 결심이 둘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엉켜 돌았습니다. 정말 도망가도 될까? 아버지가 돌아오면 날 찾지는 않을까? 혹시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생각 사이를 가르는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희정의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다른 삶을. 두려움과 희망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마음속을 끝없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마당의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희정은 부엌 쪽에서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없이 등만 보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저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고 산바람은 앞섭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샛길은 낮에 보던 길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나무들이 옆에서 서 있고 발밑에서 마른 가지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두근거린 지 한참이 지나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크고 둥근 쌀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쌀독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조금 옆으로 밀어보니 그 밑에 무언가 종이의 모서리 같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손을 넣자 서늘한 감촉의 봉투가 손가락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나가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봉투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따뜻한 기운이 조심조심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 말고 어딘가에서 살 수 있을까? 아직은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는 질문.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도망간다는 말이 처음으로 두려움만이 아니라 조금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과 같이 엮여서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봉투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일 새벽 첫 버스 한 번만 나를 위해 타보자. 물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새벽에 버스를 타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날 밤 저는 얼어붙은 마음으로 방 안을 오락가락하며 봉투를 몇 번이고 품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도 바람 부는 소리도 가끔 들리는 기차 소리도 그날만큼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던 그때였지요. 툭! 방문 손잡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척도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니 산에 갔다 왔지? 그는 방 문턱에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을 먼저 통과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춘식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불 속에 봉투를 밀어 넣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찢어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 니 오늘 산에 갔다 왔지? 저는 숨이 걸린 듯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그는 한 박자 쉬더니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문 하나로 세상을 가둬버리는 사람처럼 니한테서 냄새난다. 그 말은 그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이불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그 돈 어디 숨겼노? 저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잡아 꺾었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힘으로 제 손을 제압했고 이불 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눈빛이 번개처럼 바뀌었습니다. 아, 이걸로 어디 갈라고 했노? 저는 숨만 헐떡이며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나 보다.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제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일로 와라. 조용히 안 하나? 그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뒷마당의 공기는 이미 밤 공기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두려움의 냄새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샤워칸 앞에 도착했을 때 늦겨울의 공기가 얼음처럼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곳 문은 여전히 안에서는 잠기지 않았고 밖에서는 그의 손 하나로 언제든 열릴 곳이었습니다. 그의 발자국과 제 발자국이 낡은 마당 흙 위에서 엉켜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니 도망갈락하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그는 봉투를 흔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돈이 니를 살려줄 것 같나? 저는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뒤꿈치가 샤워칸 문턱에 걸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식 씨 마당 저편에서 거친 숨과 함께 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 순간 멈춰서서 어둠 속에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희정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마치 마당 한복판을 지키는 늙은 소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뭐하는 기고 춘식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희정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 듣는 굵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춘식은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네가 뭔데? 희정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탁 던졌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희정의 방에서 늘 몰래 꺼내 먹던 수면제와 진통제가 뒤섞인 약.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거 먹고 끄트머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춘식은 순간 당황한 듯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리고 이게? 희정은 말했습니다. 순에 건드리면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을 기다. 경찰도 부르고 동네 사람 다 불러도 내 이제는 네 편 안 든다. 그 말은 희정이 드디어 어른 노릇을 하겠다는 선언처럼 바람 속에서 떨렸습니다. 춘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봉투, 바닥에 약병, 희정의 굳은 얼굴, 그리고 샤워칸 앞에서 떨고 있는 그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표정에 알 수 없는 공포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가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리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봉투는 바람에 실려 땅바닥 위를 텅 하고 굴렀습니다. 죽고 싶으면 계속 그래라. 희정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찔렀습니다. 춘식은 말없이 봉투를 줍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희정은 저를 작은 부엌으로 데리고 가 구겨진 비상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아둔 돈이다. 많진 않다. 하지만 이걸로 버스는 탈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살아라 순애야. 나처럼 죽은 듯이 살지 말고. 그 말은 저의 심장을 꽉 붙잡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약을 잘못 먹고 쓰러졌고 며칠 뒤 읍내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자기가 먹은 것인지 누군가 먹인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인간이 사라지고 나는 살아남았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저는 작은 봉투 하나 쥐고 시골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엔진을 달그락거리며 서서히 제 앞으로 왔고 저는 그 버스에 오르며 딱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잠기지 않는 문 앞에서 떨지 않겠다. 그리고 버스는 시골 마을을 떠나 새로운 길로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커다란 플랫폼 위에서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기차는 막 지나간 뒤였고 바람 속에는 기름 냄새, 먼지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삶이 뒤섞인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집어삼킬 듯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 낯선 공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모른다. 그 말은 낯설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대구역 앞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무신을 끌고 다니는 아주머니, 얼굴 새까만 아저씨, 뭔가를 팔기 위해 목청을 높이는 상인들. 그 속에서 저는 봉투 속에 돈이 떨어질까봐 한 손으로 가슴께를 꼭 누르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첫 끼니는 역 앞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돼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따끈한 국물 한 숟갈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서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숙소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역 근처에는 당시만 해도 판잣집을 개조한 하숙집이 많았으니까요. 방은 딱 몸 하나 눕는 넓이였고 창문도 없습니다. 벽은 얇은 합판 같은 것이어서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뒤 방에서 들리는 뒤척임 소리가 마치 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 밤 저는 불을 다 끄고도
한참을 눈 뜨고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잠긴다. 그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대구에서의 첫 일은 시장통에 있는 국수집 설거지였습니다. 70년대의 시장은 늘 바빴습니다. 국물 튀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사람들 외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잠시라도 조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손은 며칠 만에 휘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상처를 스치면 살짝 소리가 날 정도로 따끔했지만 저는 그 고통이 살아있는 증거 같아서 묵묵히 참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존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 되면 공장 아가씨들과 함께 야학에 갔습니다. 각야거결을 적던 그 칠판, 하얀 초가루가 공중에 떠다니던 그 공간,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애, 그 두 글자를 칠판에 적었을 때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순애 씨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던 그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던 시절,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쓰는 일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저는 여전히 샤워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등을 스치고 저 멀리 누군가의 발소리가 자꾸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번씩 잠에서 화들짝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역에서 처음 맡았던 그 낯선 바람 냄새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여긴 그 집이 아니다. 문은 내가 잠근다. 여긴 내가 선택한 곳이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조금씩 안전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기 마련이지요. 어떤 사장은 남자라고 일꾼들 앞에서 저에게 일부러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제게 남는 반찬을 싸주며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 겉으론 씩씩해도 속은 얼마나 무서울꼬 하시며 따뜻하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늘 두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시골에서 가져온 두려움이 조금 희미해진 건 대구에서 맞은 첫 여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친구들과 수박을 나눠 먹던 날, 더위에 지쳐 우리는 냉수 한 바가지를 서로에게 끼얹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아버지 집 마당에서 닭들이 흙을 털며 뛰놀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저는 참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아, 나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웃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대구역에서 시작한 삶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무서웠지만 결국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버스 안 탔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도망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망쳐야 살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 대구에서의 삶은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사람은 참 신기해서 어떤 환경이든 조금씩 적응하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더군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글 배우고 가끔 시장통 친구들이랑 인력시장 근처에서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다 보면 아, 나는 이제 정말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제 삶에 지켜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된 사람, 영덕 출신의 춘호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어느 여름날 시장통에서 일하던 국수집 사장님이 이사 간다고 하셔서 짐을 싣는 걸 도와주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공구를 파는 상점에서 일하며 가끔 시장 사람들 심부름도 해주는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상자를 끌다가 잠깐 비틀거리자 그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대신 들어주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훅 밀려왔습니다. 그저 상자 하나 들어준 것뿐인데 그 손끝의 매너, 말없는 배려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그가 조용히 말했죠. 오늘 고생 많았소. 단 4글자였지만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긴장하면 그걸 귀찮아하거나 오해하거나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춘호 씨는 제가 갑자기 움찔 몸을 굳혀도 절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친해지지도 않았고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움직이는 만큼만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그 사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오래도록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향 이야기, 어릴 적 꿈, 지금 삶의 애씀, 그러다 제가 조심스럽게 산골에서 있었던 일을 한 부분만 털어놓았습니다. 전부는 말하지 못했지만 샤워칸, 잠기지 않는 문, 겁이 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공포를 주면 안 되는 기라. 그건 순애 씨 잘못이 아니고 그 인간이 짐승 같은 기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울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많아서 사람 앞에서 우는 건 거의 없었는데 그날만은 그 사람 앞에서 울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마치 새 한 마리를 만지듯 살짝 얹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안긴 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도 없었고 예식장 사진도 없었습니다. 동네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시장통에서 알던 분들 몇 명만 와서 축복해주는 작고 조용한 예식이었어요. 결혼 반지는 시장에서 산 얇은 금반지 한 쌍,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문고리 잠그는 건 내가 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어린 시절의 그 문이 조금은 조용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창문에는 바람 들지 말라고 직접 비닐을 대어 붙였습니다. 부자 생활은 아니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술 냄새도 없고 고함도 없고 늘어져 있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대신 솥에서 끓는 국물 소리, 남편이 근무 끝나고 오는 발걸음 소리, 저녁엔 작은 전등 아래서 책 읽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시장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볼 게 있어서 샀소. 그 꽃을 보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냥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주고 싶어서 사온 그 마음이 너무 커서요. 행복이 찾아왔다고 해서 과거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몇 년 동안 문을 잠그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문을 잠그지 못했고 샤워기 소리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다.
여긴 그 집이 아니고 여긴 우리 집이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은 흔히 흔적을 지우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흔적 위에 새로운 삶을 덧칠하는 힘을 준다고. 그 덧칠이 매일 조금씩 쌓여 저의 마음이 조금씩 견고해졌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저녁, 새벽에 처음 열어본 창문 틈의 바람, 이런 작은 것들이 저에게는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욕실 문을 제가 먼저 잠갔다는 사실을 남편이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나 보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를 갖고 처음으로 산부인과에서 엄마 맞으시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작은 아파트에서 새 식구가 살아갈 때 저는 행복이라는 게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많이 괜찮아졌지만 완전히 치유된 건 아이가 조금 커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해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닫히지 않던 마음속 문 하나를 탁 하고 닫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그 집의 아이가 아니구나. 저는 남편의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고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운 순애였습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수가 적어도 조용히 손잡아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살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우며 작은 웃음을 배우면서 저는 치유됐고 그 시절의 고통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이미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아이들은 제 앞가림을 충분히 할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가정이 안정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자꾸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하고 살지? 밥하고 남편 챙기고 손주 오면 놀아주고 그것만으로도 분명 감사한 일인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오더군요. 너 같은 애들 지금도 어딘가에 있겠지? 그 아이들, 샤워칸 문고리가 잠기지 않던 그 시절의 나 같은 아이, 숨을 참고 살던 나 같은 사람,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은 흐릿해지고 글씨는 잘 안 보이고 새로운 내용을 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칠판을 바라보는 제 자세가 예전에 야학 다닐 때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몸은 앞으로 바짝 숙이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귓볼까지 힘을 주던 그 자세요. 선생님이 순애 씨 이해되셨어요? 하고 묻던 날 저는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조금 느려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그 말이 스스로 참 대견했습니다. 첫 출근한 날 요양원 복도는 약 냄새, 죽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그 건물 어디엔가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았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90세 할머니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몸도 많이 굽으셨고 숟가락도 제대로 못 잡으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떠먹여드리는 죽을 한번 넘기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손이 따뜻하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깨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 남편이 바람나서 평생 고생만 했대.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못했다대. 속으로만 삼키고 살았던 말들. 이제야 한다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고백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때마다 저는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는지 한 어르신은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들었다 하니까 참 좋네. 요양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애야, 너는 평생 살면서 후회되는 거 없나?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샤워칸, 잠기지 않던 문, 차갑게 식어가던 물, 기억 속에 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뒤돌아보면 아픈 데가 있지요. 근데요, 할머니.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픈 데를 지난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살펴야 할 사람들 곁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몸이 많이 아픈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애야, 내가 평생 말 못하고 산 얘기 네가 들을래? 그 할머니는 90세였고 저와 단둘이 앉아 오래도록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폭력, 가난, 두려움, 숨죽여 살던 날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때의 제 기억과 겹쳐지는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도 있구나. 그 사실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욕실 문을 세게 잠그지 못합니다. 손주는 묻습니다. 할머니, 왜 문을 잠그기 싫어요? 그럴 때 저는 말하죠. 옛날에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면 손주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톡 잡으며 이젠 할머니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살짝 미소 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잠겨있지 않은 문이 아니라 단단히 지켜주는 문고리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요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도 누군가가 무겁게 마음을 들고 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면 저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평생 짊어졌던 돌덩이를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그 아픈 기억들까지도 헛되지 않았구나.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들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그 순간입니다. 문 열어주면 콩콩콩 뛰어들어와 제 무릎을 붙잡고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포근해요? 저는 웃으며 말하죠.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만졌거든. 그게 다 손에 남아있는 기라.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저는 제 인생이 한바탕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 올린 가장 중요한 말들만 손주들에게 들려줍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일찍 겪어버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손주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얼른 커버리면 어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흙장난도 비 오면 장화 신고 웅덩이 뻘뻘 뛰는 것도 낮잠 자다 침 흘리는 것도 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기쁨이다. 천천히 커라. 천천히 해도 세상은 너 기다린다. 저는 어릴 적에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었고 울면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올까봐 입술을 꼭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올 때면 저는 꼭 끌어안아 줍니다. 울어도 된다. 울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었다고 약한 게 아니다. 울지 못하고 참는 게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 손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예전 저는 도망치는 건 겁쟁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샤워칸 문고리처럼 잠기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뛰어가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쳤다고 나쁜 거 아니다. 살고 싶어서 나온 거면 그건 용기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도망쳐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무서운 사람도 있고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이 순간이 그저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걸 보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보면서 가끔은 손주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참 잘 살았다. 그 마음 하나가 죽음의 두려움을 많이 지워줍니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일, 지나가 버린 관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젊음, 이미 끝난 시간들, 그걸 다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놓아주는 게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뒤로 저는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남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손주들이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제일 후회돼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후회보다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견뎌낸 날들, 내가 배운 지혜들이 손주들의 삶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마음만 남기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작은 손바닥으로 따뜻한 기운을 받아 얼굴에 살짝 비벼봅니다. 텃밭에는 지난해 심어둔 부추가 또 새순을 내고 그걸 보면서 저는 중얼거립니다. 살아내면 다시 돋아나는 기라.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산골 샤워칸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와 대구역에 닿고 작은 단칸방에서 살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요양보호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노년을 맞기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다치게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늙은이가 조용히 드리는 인생의 문장 하나. 잘 늙으십시오. 그 말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는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도 따뜻하게 이어지길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스펙입니다.